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첫째 단원, 죽음에서 돌아온 며느리. 깊은 밤, 명문가 종가의 안채는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실 안에서 서연은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피냄새와 흔들리는 등잔불 사이로 마침내 한 생명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의식을 잃고 말았고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급히 의원을 불러들이라는 목소리가 종갓집을 뒤흔들었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안색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산파로부터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기쁨 대신 깊은 혐오와 냉담함이 서렸습니다. 박씨 부인에게 그 아이는 가문의 대를 이을 축복이 아닌 그저 쓸모없는 짐에 불과했습니다. 의원을 부르는 목소리도 산모의 위급함 따위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박씨 부인은 차갑게 등을 돌려 안채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서연의 진맥을 짚고 하루하고도 한낮을 긴급한 처방을 내리고 돌보던 의원이 종갓집 마님이자 서연의 시어머니 박씨 부인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3대째 재상을 배출한 종갓집의 안주인답게 위엄과 권위로 방공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고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망이 있겠소?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려면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목숨 따위는 애시당초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묻는 게 그게 아니지 않소. 살아난들 대를 이을 아이를 낳을 가망이 있냐는 걸 묻는 게요. 아직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깨어나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만하면 알아들었소. 의원의 대답은 정확하지 않았으나 박씨 부인은 이미 모든 생각을 굳혔다라는 듯이 그의 얼굴엔 차가운 결심의 그늘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새벽녘 서연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그의 몸 상태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어린 생명의 안위부터 챙겼습니다. 그리고 산파워 몸의 만류에도 불구 아이를 데려다 달라 간절히 청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옆에서 꼼지락거리는 작은 온기가 그녀의 정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갓 태어난 딸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온기는 서연에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무덤의 흙을 털어내고 돌아온 집은 내가 알던 온기를 잃어버린 채 차가운 달빛 아래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숨을 들이켰지만 폐부로 스며드는 것은 그리웠던 밤 냄새가 아니라 서리빨 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다시 얻은 생명은 축복이라 믿었건만 집안의 공기는 그녀를 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남편은 돌아온 아내를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꺼진 화로처럼 아무런 불씨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먼 산의 그림자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기적조차 그에게는 번거로운 소음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피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의원을 은밀히 불러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네. 입을 다물어주는 비용은 내 섭섭치 않게 치름세. 박씨 부인은 이미 서연에 대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린 상태였습니다. 몇 날을 혼수 상태로 있던 중 마음을 굳혀버린 그녀는 애시당초 의원의 진맥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을 알았음에도 의원을 매수해 며느리에 대한 진맥 결과를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박씨 부인이 서연을 이렇게까지 한사코 내치려고 하는 이유는 대를 잇는 문제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서연의 집안은 전대까지만 해도 이 가문을 능가하는 명문가 집안이었고 박씨 부인의 시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정혼을 맺은 관계라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배신으로 서연의 가문은 한순간에 몰락하였고
비록 출가 외인이라고는 하나 이 사실을 언젠가 서연이 알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차에 임신 소식이 들려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일이 벌어져 박씨 부인은 미래에 보이지 않는 화근을 완전히 잘라내고 떠오르는 신흥 명문가 며느리를 다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원이 서연의 맥을 짚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기혈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상했으며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박씨 부인이 서연의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산모의 안부조차 묻지 않은 채 서연이 더 이상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음을 선고했습니다. 냉혹한 통보는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둘째 단원, 소박을 가장한 음모. 박씨 부인은 빛바랜 족보를 펼쳐놓고 앉아 있습니다. 거친 손끝으로 낡은 종이 위를 더듬던 그녀는 이 집은 대를 잇는 집이다 라고 나직이 읊조립니다. 그 옆을 지키고 선 시아버지 윤명호는 이 집은 정으로 굴러온 집이 아니지라며 차가운 목소리로 거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오직 가문의 이름이 적힌 종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남편 윤정호는 두 사람 앞에 어깨를 잔뜩 굳힌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박씨 부인이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정호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어머니 뜻이 옳으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 짧은 대답과 동시에 방 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굳어버리고 한 남자의 침묵은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고가 됩니다. 남편 정호는 말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법이야. 이 집에서 대를 잇지 못하는 건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은 찬물처럼 무거웠고 서연의 심장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소매 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서연의 발치로 던졌습니다. 그것은 혼인이라는 이름의 사슬을 끊어내는 소박의 선언이었습니다. 종이는 바닥을 구르며 서글픈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서연의 지난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보다 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올렸습니다. 종이의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것을 쥐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낯선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서늘한 해방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래, 매달리고 애원하지 말자. 내 삶을 다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서연의 이런 각오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연히 엿듣게 된 방 안에서는 더 낮은 목소리로 은밀한 음모가 들려옵니다. 박씨 부인과 시아버지 윤명원 그리고 남편의 대화였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비밀도 없는 법이다. 종 하나를 쓰면 된다. 도윤이 좋을 것 같다. 그놈이라면 입을 다물 게다. 그리고 나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아이는 어찌하오리까? 아이는 남겨라. 사내가 아니라 대는 못 이어도 다 쓸 때는 있는 법이지. 가문의 미래를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은 지워질 준비가 이루어졌고 지워질 사람이 고스란히 듣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의 잔인한 대화를 모두 듣고 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어느 때보다 결연합니다. 여기서 나를 지켜줄 이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깁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자비에 기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서연은 방 한 구석에 놓인 자신의 혼수함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여있던 그 함 위에는 어느새 하얀 먼지가 눈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함을 열어 은장도를 챙겨 가슴팍 한쪽에 넣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깨진 장독에 고인 물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수면 위로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남편에게 소박맞은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투명하고 강인한 영혼의 눈빛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서연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가야, 꼭 살아남아 이 집에 붙어 있어야 한단다. 언젠가 꼭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아이를 조심스럽게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서며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쪽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스스로 방문을 걸어 나갑니다. 대문 옆에서 출발을 기다리기 전 서연은 차가운 돌담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억압이 서린 이 공간에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당신인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죽은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선언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 무렵 마당에는 마차 바퀴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집니다. 박씨 부인은 어둠 속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하인 김도윤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짓으로 먼 곳을 가리키며 날이 밝기 전에 모두 끝내라고 명령합니다. 김도윤은 아무런 대답 없이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서연은 문턱을 넘어 어둠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니, 소박의 결정도 부족해 목숨까지 거두어 가려는 이 잔인한 어둠의 집을 벗어나 광명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이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피어나는 것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드는 하인이 마련해 놓은 마차로 걸어갔습니다.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셋째 단원 길 위의 밤. 깊은 숲 어귀 마차가 마침내 멈춰 섭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사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다가옵니다. 김도윤입니다. 그는 윤서연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서 내리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합니다. 윤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마차에서 내려 발을 내딛습니다. 차가운 숲의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칩니다. 밤바람이 잎사귀 사이를 휘저으며 스산한 소리를 냅니다. 김도윤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밧줄을 꺼냅니다. 그의 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그저 형식만 갖추겠습니다. 윤서연은 그의 눈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가녀린 손목을 내입니다. 알고 있다, 네 마음을. 밧줄은 결코 조여지지 않은 채 그저 그녀의 손목 위에 느슨하게 없어질 뿐입니다. 마차는 소리 없이 멀어지고 숲은 더 깊고 어두운 품으로 두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김도윤은 앞서 걸으며 우거진 덤불을 헤치고 윤서연은 그의 등만을 이정표 삼아 뒤를 따릅니다. 이 길을 자주 다녔느냐? 그녀의 물음에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예, 나무를 하러 자주 오던 곳입니다. 그의 등은 넓고 믿음직하게 그녀의 앞길을 지켜줍니다. 숲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서늘한 비늘을 비비며 지나갔죠. 서연은 불가에 앉아 젖은 옷을 말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어둠의 경계에서 도윤은 그림자처럼 서서 숲의 숨소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길만이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달이었습니다. 서연은 숲 바깥으로 난 어둡고 긴 오솔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너머의 세상은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기록했을 터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안락했던 종가의 안방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이 숲이 허락하는 짧은 안식마저 곧 끝날 것임을 그녀는 차가운 직감으로 깨달았습니다. 왜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갈라지며 정적을 깼습니다.
도윤은 불꽃에 일렁이는 그녀의 옆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여서요. 그죠?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종가에서 내 이름은 제사상 위로 올라갔겠지요. 그러나 도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단정지었습니다. 아니요, 아씨. 아씨는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의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납치하고 해치려 했던 그 끔찍한 계획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종가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뻗어나온 동리였음을 말입니다. 그녀가 말린 옷을 움켜쥐자 손끝에서 배어나오는 억울함이 불꽃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 또한 이제 돌아갈 곳 없는 범인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고백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람을 살린 대가는 그에게서 이름과 고향을 앗아갔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이 낯선 사내와 자신이 같은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함께 가면 위험의 길이고 혼자 가면 죽음의 길입니다. 도윤의 말은 차갑지만 정직했습니다. 서연은 숲의 어둠과 도윤의 눈동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안전한 도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만이 밤바람을 타고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서연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부로 가장합시다. 그래야 의심을 피하고 관문을 넘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지아비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계약이자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로를 속이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길 위에서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법도입니다. 서연의 제안에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장작을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잦아들던 불길이 다시 한번 세차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새벽빛이 숲의 안개를 찢으며 스며들 때 두 사람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살아남읍시다. 살아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서연의 다짐에 도윤은 그녀의 보찜을 대신 짊어지며 뒤를 따랐습니다. 숲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젖은 흙 위로 깊은 인장을 남겼습니다. 저작거리는 아침부터 비릿한 삶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은 시장 구석에 작은 거적을 깔고 첫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로 가장한 그들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서연의 눈빛만은 팔고 있는 물건보다 훨씬 날카롭게 세상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러나 세상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텃세를 부리는 상인들에게 쫓겨나고 낯선 이들에게 가진 것마저 속아 넘어가며 고단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지요. 해가 지고 다시 찾아온 길 위의 밤. 서연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복수의 길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넷째 단원, 같은 밥을 먹는 사람. 헛간의 공기는 비릿한 흙내와 짐승의 거친 숨결로 무거웠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서연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문가에 앉아 밤을 지키는 도윤의 등은 태산처럼 단단했습니다. 어제처럼 당하면 끝이겠지요. 서연의 낮은 속삭임에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제가 곁에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의지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아침 장터가 기지개를 켭니다. 서연은 사람들의 발길이 겨우 닿는 장터의 가장 깊숙한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려한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곳이 오히려 정직한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귀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은 싸움이 납니다. 하지만 이곳은 서로의 마음이 먼저 닿을 곳이죠. 서연은 낡은 멍석을 깔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첫 손님인 덕구가 다가와 서연의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값이 수상할 정도로 싸구려군. 무언가 속임수가 있는 게 아니오.
덕구의 의심 어린 눈초리에도 서연은 맑은 샘물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싸서가 아니라 덜 남겨서 그렇습니다. 제 이익보다 손님의 하루가 더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직한 그 한마디에 덕구에 굳어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옆자리에서 좌판을 벌이던 장사꾼 판술이 서연에게 다가와 넌지시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곳 텃세가 보통이 아니니 조심하게나. 남기려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게야. 판술의 걱정 섞인 경고에 서연은 오히려 시원한 바람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버티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려 왔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서연의 기계에 판술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사기꾼 지호가 서연의 귀한 물건을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이거 보시오. 불량품을 팔다니 보상을 내놓으란 말이오. 지호의 억지에 장터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새 물건을 꺼내 그에게 건네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일갈했습니다. 가져가세요. 대신 제 앞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의 기계 있는 대처는 삽시간에 소문이 되어 장터로 번져나갔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도 사람을 먼저 보는 장사꾼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서연의 좌판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바쁜 와중에도 찾아온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오늘 남길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신뢰이지요. 서연의 손길은 더욱 정성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장터의 무렵의 칠성이 무리를 이끌고 다가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자리값을 내야지 여자야. 칠성이 손을 뻗으려던 찰나 도윤이 번개처럼 나타나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윤의 매서운 눈빛과 형용할 수 없는 기세에 칠성은 주먹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자리는 이미 빌렸고 값은 땀으로 냈다. 물러서라.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장터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아전 문길이 단속을 핑계로 서연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세금이 밀린 자리니 돈을 내놓거라. 문길의 탐욕스러운 요구에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품속에서 정갈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장부를 먼저 보시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된 법의 테두리 안에 저는 있습니다. 빈틈없는 서연의 태도에 문길은 할 말을 잃고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장터의 긴 그림자가 드리울 무렵 서연의 좌판은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서연은 들어온 동전의 무게보다 자신을 믿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밥은 먹겠네요. 서연의 말에 곁에서 짐을 정리하던 도윤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보람이 저녁 노을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장터가 정리되는 시간, 아침에 조언을 건넸던 판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처자구만.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텐가? 판술의 물음에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의 사람이니까요. 판술과 서연이 나눈 약속은 장터의 밤 공기를 타고 든든한 신뢰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장터 구석의 작은 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한 그릇의 국밥에 두 사람의 숟가락이 함께 담겼습니다. 오늘은 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이겼다기보다 우리가 같은 밥을 먹는 진짜 동료가 된 것이죠. 뜨거운 국물 한 모금에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깊은 밤 서연은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장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번 돈의 액수보다 소중한 것은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과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장사꾼입니다.
서연의 붓끝에서 새로운 삶의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으며 내일을 꿈꾸는 두 사람의 밤은 더 이상 죽지 않았습니다.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5째 단원. 저작거리의 얼굴. 새벽의 서늘한 기운이 가시기도 전 장터의 공기는 이미 누군가의 기대로 뜨겁게 달궈집니다. 윤서연의 좌판 앞에는 어제 그녀에게서 진심을 사갔던 이들이 인연의 실타래처럼 모여듭니다. 어제 그 집 맞지요? 묻는 말에 서연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며 사람들의 얼굴에 맺힌 아침 햇살을 찬찬히 눈에 담습니다. 김도윤은 묵묵히 물건을 정리하며 서연의 곁을 지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에는 부러움과 경계가 뒤섞인 가시가 돋아있지만 도윤의 단단한 어깨는 그 모든 소란을 묵묵히 받아냅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흩어져 있던 물건들은 질서를 찾고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그들의 공간만은 정갈한 섬처럼 떠오릅니다. 백발의 노인 상필이 다가와 주름진 손으로 물건을 만지작거립니다. 이 집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지. 노인의 물음표 섞인 목소리에 서연이 답합니다. 정직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멀리 가는 길이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여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주머니를 열어 소중한 동전을 꺼냅니다. 정오의 태양이 머리 위에 걸릴 무렵 의심 많은 손님 반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옵니다. 값이 너무 싸니 오히려 수상하구려.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 아니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하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심이 확신보다 무거우시다면 오늘은 그 마음을 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서늘한 기계에 반수는 할 말을 잃고 뒷걸음질 칩니다. 장터의 소문은 발이 없어도 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집이라는 소문은 때로 시기 어린 질투를 부르기도 합니다. 서연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날선 시선들을 느끼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만 오늘 자신이 남긴 진심의 무게를 가늠하며 묵묵히 다음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할 뿐입니다. 장터의 무렵의 무시기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연의 영역을 침범하려 듭니다. 그가 위협적인 손길을 뻗으려는 찰나 도윤이 그림자처럼 앞을 막아서며 거대한 벽이 됩니다. 웃으며 말할 때 돌아가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요. 도윤의 낮은 목소리는 천둥보다 무겁게 무식의 발등에 떨어지고 무렵에는 그 기세에 눌려 흙먼지를 일으키며 물러납니다. 소란의 끝자락에서 관아의 아전제역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는 서연의 좌판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며 그녀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눈에 담습니다. 이곳의 말이 예전보다 활기가 넘치는군. 제역의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닌 변화하는 권력의 흐름을 읽어낸 자의 예리한 관찰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장터가 오렌지빛으로 물들 때 서연과 도윤은 비로소 나란히 앉아 숨을 고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말에 도윤은 상처난 손을 말없이 감싸주며 답합니다.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맞설 일도 많아진다는 뜻이겠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의 길을 만듭니다. 나루터 근처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은 강물에 비친 달빛을 바라봅니다. 배들은 끊임없이 오가며 세상의 소식을 실어 나르고 서연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합니다. 얼마나 더 보여줄 것인가, 얼마나 더 감출 것인가. 고민의 깊이만큼 강물은 깊게 소용돌이치고 도윤은 그 소용돌이 곁에서 그녀의 닻이 되어줍니다. 나루 사공 갑수가 노를 저어 다가와 서연에게 말을 건넵니다. 사람들이 온통이 대기하기뿐이라오. 물건보다 사람이 남는 집이라고들 하더군. 그 말에 서연의 가슴 속에서 작은 파동이 일어납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장사가 누군가에게는 머물고 싶은 안식처가 되었다는 사실에 서연의 시리린 마음 한구석에 온기가 스며듭니다. 깊은 밤
서연은 호롱불 아래서 장부를 펼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들어온 돈의 액수 대신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남긴 말들이 정갈하게 적혀 나갑니다. 돈은 흐르는 것이지만 사람은 쌓이는 것이다. 서연의 붓끝에서 복수는 증오를 넘어선 새로운 창조로 변모하고 장부의 빈칸은 인연의 이름들로 빼곡히 채워집니다. 내일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팔겠어요. 서연의 다짐이 밤공기를 타고 도윤에게 전달됩니다. 도윤은 그 결의에 찬 목소리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등불을 끕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작거리는 이제 단순한 장터가 아닌 누군가의 삶이 꽃피고 누군가의 복수가 완성될 거대한 무대로 변모해 있습니다.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6째 단원. 사람이 머무는 집.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나루터의 아침은 수많은 발소리와 함께 깨어납니다. 서연은 화려하고 번잡한 시장의 끝자락, 오랫동안 비어있어 먼지만 쌓인 작은 폐가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 낡은 집이 서연의 눈에는 세상의 온갖 소식들이 잠시 발을 붙이고 쉬어갈 둥지처럼 보였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러야 길이 보일 것입니다. 서연은 나직하게 읊조리며 새로운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폐가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썩은 기둥을 갈아 끼우고 무너진 지붕을 새로 올리는 동안 서연은 마루를 닦고 낡은 창호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두 사람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죽어있던 집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막이 아니라 서연이 세상의 흐름을 읽어낼 거대한 장부의 첫 장이 될 공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주막의 문이 열린 날, 가장 먼저 발을 들인 이는 늙은 나루꾼 노진이었습니다. 거친 강바람에 튼 살이 가득한 그에게 서연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부드러운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배를 채운 노진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잡자 비로소 이곳은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손님의 편안한 숨소리에서 주막의 첫 온기를 느꼈습니다. 달이 높이 뜨고 밤이 깊어지자 주막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친 이들이 나누는 술잔 사이로 은밀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고을의 작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부터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분의 뒷소문까지 서연은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보석 같은 정보들을 골라내어 마음의 장부에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술 기운에 거칠어진 손님이 행패를 부리려 할 때면 문가에 서 있던 도윤이 그림자처럼 다가갔습니다. 그는 굳이 칼을 뽑지 않고도 단단한 체구와 매서운 눈빛만으로 주막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도윤의 묵직한 존재감 덕분에 서연의 주막은 밤늦도록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마음 놓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루터 주막은 참으로 기묘해. 시끄러운 장터 한복판인데도 그곳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 서연의 주막은 어느새 나루터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기생집처럼 소란스럽지도 여느 주막처럼 지저분하지도 않은 그곳의 고요함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자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팔기 전 서연의 주막에 들러 마음의 갈증부터 해소했습니다. 서연은 손님들이 남기고 간 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세상의 거대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쌀값이 오르는 이유가 흉년 때문인지 아니면 권력자의 탐욕 때문인지를 그녀는 눈을 감고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보는 돈보다 정직했고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이제 시장의 장사꾼이 아니라 흐름을 지배하는 거상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신분을 숨긴 관리 민규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서연이 내어준 소박한 술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말도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이곳의 은밀함에 민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짧지만 무게 있는 한마디를 던졌고 서연은 그 말의 가치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비단이나 쌀 같은 물건은 한번 팔면 끝이지만 마른 사람의 마음을 타고 번져나가 거대한 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제 종가에 대한 분노를 직접적인 칼날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정보의 그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실들이 서연의 손안에서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더 깊고 은밀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서연은 보윤과 함께 주막의 내부 구조를 고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방들이었지만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벽을 보강하고 비밀스러운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주막을 넘어 나라의 향방을 논하는 이들이 모여드는 정보의 성체로 거듭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막은 더욱 중요한 인물들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가마와 말들이 주막 뒷문으로 은밀히 도착했고 서연은 그들 사이를 오가며 보이지 않는 시를 엮었습니다. 상인들은 서연의 한마디에 배의 항로를 바꿨고 관리들은 서연의 침묵에서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이 나루터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을 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연은 주막의 마지막 등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안에 든 장부에는 종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진실들이 가득했습니다. 돈보다 강력한 것을 가졌으니 이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서연은 다음 싸움을 준비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7제의 단원. 말이 모이는 곳. 황혼이 주막의 낡은 처마 끝에 걸릴 때 윤서연은 소란스러운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잔숙의 술은 넘쳐나고 말들은 허공으로 흩어지지만 그 어떤 비밀도 이곳의 얇은 벽을 뚫고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제는 밤을 맡길 곳이 필요해요. 말들이 길을 잃지 않고 머물러 싹을 틔울 그런 공간이. 서연의 발길이 멈춘 곳은 화려한 기와가 여전히 위용을 뽐내고 있는 버려진 기생집 앞이었습니다. 한때는 노래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그곳은 이제 주인 잃은 정적만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낡은 단청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의 실타래를 보았습니다. 이곳이라면 말이 눌러앉아 주인이 되겠군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새로운 거점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서연은 절세의 미모를 지닌 성숙한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들의 눈동자에는 세파에 씻긴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월화라는 기생의 손을 잡으며 3가지 규칙을 전했습니다. 억지로 웃지 말고 상대를 속이지 말며 무엇보다 말을 밖으로 흘리지 마세요. 우리가 파는 것은 술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침묵입니다. 개업 첫날 밤, 기생집 묵향원은 다른 곳처럼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등불은 은은하게 실내를 비추었고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술잔이 오고 가는 소리보다 깊은 한숨과 은밀한 고백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의 정적인 공기에 매료되어 평소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은 그림자처럼 문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누군가를 압도하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란의 씨앗을 말려버렸습니다. 취기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손님도 행패를 부리려는 자도 도윤의 단단한 눈빛 앞에서는 서둘러 옷깃을 여미며 돌아섰습니다. 그는 서연이 만든 이 고요한 성벽을 지키는 유일한 문지기였습니다. 저작거리에는 금세 기묘한 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말은 새지 않고 마음은 쉰다더라. 사람들은 그 집을 말이 고이는 호수라 불렀습니다. 상인들도 관리들도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아래 묵향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서연의 의도대로 보이지 않는 정보의 물길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은 기생들에게 소리 너머의 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은 거짓을 뱉을 수 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과 굳게 쥔 주먹은 진실을 말합니다. 말보다 사람의 표정을 읽으세요.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서연의 가르침 아래 기생들의 눈빛은 더욱 깊고 예리해졌습니다. 어느 깊은 밤 얼굴을 가린 고위 관리 현석이 은밀히 묵향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기생을 찾지도 노래를 청하지도 않은 채 그저 술 한 잔에 담긴 고요함을 마셨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곳이군. 도성 전체가 시끄러운데 이것만은 시간이 멈춘 듯하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이 설계한 이 신비로운 분위기에 경탄하며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새로운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 적힌 것은 금전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만났는지, 어느 대감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시장의 소금값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서연은 붓끝을 적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정보는 세상을 움직이는 법이죠. 묵향원의 명성은 마침내 서연이 죽었다고 믿고 있던 종가의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종가의 하인 복만은 저작거리에서 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동료에게 전했습니다. 글쎄, 묵향원을 다스리는 여주인이 우리 집에서 쫓겨난 그 며느리님과 똑 닮았다지 뭔가. 죽은 줄 알았던 귀신이 돌아온 게 아닐까? 소문은 독처럼 서서히 안채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찻잔을 든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살아있다고? 감히 내 집안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도망친 그년이 기생집 주인이 되어 내 귀에까지 이름이 들려?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위로 차가운 찬물이 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일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그 천한 이름 하나에 흔들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묵향원의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 밤하늘을 수놓은 등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건네준 겉옷을 어깨에 걸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세요, 어머니. 당신이 버린 그 이름이 당신의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8째 단원. 종가의 눈. 화려한 기생집 묵향원의 담장 너머로 어둠보다 짙은 시선들이 스며듭니다. 술 한 잔 걸치지 않은 채 묵향원의 드나듦을 낱낱이 기록하는 낯선 사내들. 그들의 침묵은 달빛 아래 차갑게 얼어붙은 칼날과 같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곁에서 그 그림자들이 던지는 위협을 피부로 느낍니다. 바람에 묻어오는 냄새가 달라졌어요, 도윤 씨. 서연의 나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다음 날 묵향원을 채우던 검은고 소리와 웃음소리가 기이할 정도로 잦아듭니다. 종가댁에서 퍼뜨린 소문은 독처럼 빨라 단골들의 발길을 입구에서 돌려 세웁니다. 화려한 비단 병풍만이 홀로 남은 빈 방에서 서연은 홀로 서 있습니다. 북적이던 온기는 사라졌으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는 촛불보다도 강인하게 타오릅니다. 저작거리는 이제 서연과 도윤을 향한 악의적인 속삭임으로 가득합니다. 죽었다던 며느리가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지. 종과 함께 천한 장사를 한다니. 서연은 그 수치스러운 소문들 사이를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로질러 걷습니다. 그녀의 등은 꼿꼿하고 걸음걸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소문은 먼지처럼 일어났으나 그녀의 옷자락 끝조차 더럽히지 못합니다. 환하의 아전휘가 묵향원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옵니다.
그는 트집을 잡으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두꺼운 장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서연이 한 장 한 장 완벽하게 정리해 둔 장부 앞에서는 그 어떤 허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차 한 잔을 내밀며 그를 조용히 응시합니다. 휘의 이마에는 당혹스러운 땀방울이 맺힙니다. 방문이 열리고 묵향원의 절세 미녀 기생 설화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연을 찾아옵니다. 행수님, 밖에서 누군가 저를 겁박하며 이곳을 떠나라 합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립니다. 서연은 설화의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다독입니다. 겁내지 마라 설아야. 너의 집은 이곳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도유는 칼자루를 만지며 서연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더 큰 화가 닥치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향한 걱정과 굳은 충성심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아니요 도윤 씨. 이건 경고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한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지요. 서연은 묵향원의 등불을 평소와 다르게 배치하고 운영 방식을 은밀히 바꿉니다. 이제 그녀는 정보를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흘리기 시작합니다. 종가집의 눈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거짓을 섞어 낚싯바늘을 던집니다. 서연의 붓끝에서 새로운 소문의 물줄기가 만들어집니다. 종가의 하인 개똥이가 남몰래 묵향원의 뒷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아기씨, 시어머니 박씨 부인께서 아기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셨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 싸웁니다. 서연은 올 것이 왔다는 듯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려줘서 고맙다 개똥아.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판을 짤 때가 되었구나. 한편 엄격한 종가의 안채에서는 박씨 부인이 차가운 분노를 사귀고 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서연의 생존 소문이 문중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 비열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아이의 흔적을 지워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묵향원을 짓밟아 버려야 한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지팡이를 꽉 움켜줍니다. 고요하던 묵향원의 정적을 깨고 돌덩이 하나가 날아들어 창문을 박살냅니다. 파편이 튀고 소란이 일어나자 도윤이 번개처럼 달려나와 서연의 앞을 막아섭니다. 물러나십시오, 행수님. 분노한 장정들의 외침이 담장 밖에서 들려오지만 도윤의 단단한 체구는 바위처럼 요지부동입니다. 소란이 잦아든 밤, 서연은 홀로 장부 앞에 앉아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계산합니다. 돈의 흐름은 결국 정보의 흐름이고 정보는 곧 사람의 욕망에서 비롯됨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서연은 종갓집이 자신을 옥죄어오는 그 눈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갈 길을 그려봅니다.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직감하며 윤서연과 김도윤은 붉은 등불 아래 나란히 섭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지만 서연의 눈빛은 결연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꽃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불길로 변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직접 그들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어요.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는 서연의 얼굴에 비장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아홉째 단원. 막아서는 손. 서연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되어 저작거리를 훑고 지나갔다. 그녀가 흘린 은밀한 이야기들은 가시돋친 씨앗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명망 높은 종갓집에서 며느리를 죽이려 했다지? 입에서 입으로 옮겨진 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대한 해일이 되었고 견고하던 종갓집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시장의 주막과 우물가는 의심의 싹이 트기에 가장 좋은 토양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종갓집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서연은 그 흐름을 억지로 막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어떤 확언보다 강한 확신을 주는 법이었기에 그녀는 그저 멀리서 소문의 파동을 관망할 뿐이었다. 달빛이 흐드러진 밤, 서연은 기생집 묵향원의 가장 깊숙한 방으로 의원 명우를 불러들였다. 그는 과거 종갓집의 사주를 받아 서연에게 허위 진맥을 내렸던 자였다. 화려한 금박 병풍 뒤에서 나타난 서연의 모습은 귀신보다 서늘했고 명우는 눈앞의 여인이 죽음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임을 직감했다. 그대의 붓끝으로 죽어간 목숨이 내 것 하나뿐이겠는가. 서연의 서늘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명호의 앞에 밀어 넣으며 그의 생업과 목숨을 담보로 한 압박을 시작했다. 명호는 가랑잎처럼 떨며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결국 명호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것이 종갓집의 강요였음을 자백했다. 서연은 차갑게 명령했다. 이제 그 진실을 종이 위에 영원히 박제해라. 그것만이 그대가 살 길이다. 죄책감과 공포에 질린 명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백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종갓집의 만행이 담긴 검은 먹물이 하얀 종이 위로 번질 때마다 서연의 복수는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명호가 마지막 서명을 마치자 서연은 그 기록을 품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거대 가문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창이 쥐어졌다. 서연은 밤마다 묵향원을 들르던 의문의 사내를 떠올렸다. 기생 연화의 도움으로 조사한 결과 그가 평범한 풍류객이 아닌 조정의 실력자 최무겸 장군임을 확인했다. 서연은 이 거대한 힘을 자신의 복수라는 장기판 위에 올리기로 결심하고 그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서연과 도윤은 마침내 최무겸 장군과 대면했다. 칼날 같은 장군의 기세 앞에서도 도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실을 고했다. 거짓된 평화보다 정직한 위기가 낫습니다. 도윤의 꾸밈없는 진심과 정직함은 굳게 닫혀있던 무경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무경은 무겁게 입을 떼며 나라의 위기를 토로했다. 남쪽 바다를 뒤덮는 왜구의 위협과 텅 빈 군수 창고의 비극을. 그는 나라를 지키고 싶어도 보급할 물자가 없어 손발이 묶인 처지였다. 장군의 눈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고뇌와 슬픔이 서려 있었고 도윤은 그 무게를 함께 느꼈다. 서연은 무겸에게 군영의 물자를 책임지겠다고 약조했다. 장군께는 승리를, 제게는 정의를 주십시오. 개인의 원한으로 시작된 불꽃이 국가적 대의라는 횃불로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제안은 복수의 길을 더 넓고 깊은 세상으로 확장시켰다. 문중의 어른들이 서연이 확보한 증거와 민심의 이반에 밀려 종갓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권세를 휘두르던 종갓집의 어른들은 갑작스러운 화살에 당황하며 서로를 탓하기 바빴다. 견고했던 성벽에 균열이 가고 그 틈으로 진실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최무경은 영의정에게 물자 확보 소식을 전하며 서연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알렸다. 서연과 도윤은 묵향원의 난간에 서서 다가올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너져 내릴 거대 가문의 비명과 그 위에 세워질 새로운 정의뿐이었다.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열째 단원 강상죄. 보급 물자가 강물처럼 군영으로 흘러들었다. 이름 없는 독지가의 손길을 타고 쌀과 철, 날카로운 화살족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서연은 자신의 그림자나 다름없는 도윤을 통해 무너진 국방의 벽돌을 하나씩 다시 쌓아 올렸다. 서연의 지원 아래 잠자던 군사들의 칼날은 다시금 서늘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서연은 묵향원의 화려한 병풍 뒤에서 군 요직자들의 마음을 실로 꿰듯 엮어나갔다. 그녀가 구축한 인맥의 그물망은 치밀했고 도윤은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옥석을 가려내는 예리한 눈이 되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다. 도유는 서연이 수집한 정교한 정보들을 모아 최무겸 장군에게 보고했다. 적의 동태부터 군 내부의 부패까지 담긴 보고서의 깊이에 무겸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토록 세밀한 눈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무경의 눈빛에는 도윤을 향한 깊은 신뢰와 경외심이 서렸고 두 남자의 결속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드디어 문중에서 서연을 향한 조사단이 꾸려졌다. 며느리를 살해하려 했다는 해괴한 소문에 종친들이 움직인 것이다. 서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수많은 눈초리 앞에 섰다. 압박 수사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자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은밀히 도윤을 만나 입을 열었다. 하인들의 증언과 마부의 자백, 그리고 의원이 남긴 결정적인 물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진실이라는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단 한 번의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단이 명백한 물증을 내놓으라고 다그치자 서연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스스로 죄를 고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그녀의 고도의 심리전에 종가집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서연은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영민함을 보였다. 종가집의 윤명원은 서연의 물자가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챘다. 그 물길이 군영으로 흐르는 것을 알게 된 그의 얼굴에 비열한 그늘이 드리워졌다. 이것을 역모로 엮는다면 서연과 그놈을 단번에 처리할 수 있겠구나. 명원은 어두운 방 안에서 서연을 무너뜨릴 복묻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곧이어 저작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연과 도윤이 사사로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 반란을 모의한다는 비열한 모함이었다. 명원은 돈으로 매수된 자들을 풀어 소문의 불씨를 지폈고 견고하던 서연의 평판 위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종갓집의 밀정이었던 개똥이가 다급히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상황의 위중함을 깨달은 서연은 결연한 의지로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구나. 개똥이의 전가를 받은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반격을 예고했다. 최무겸 장군과 영의정은 서연의 결백을 믿고 임금께 진실을 보고하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시각 서연과 도윤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밤새도록 종갓집의 비리를 증명할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들의 붓끝에서는 종갓집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종갓집의 선제 공격은 매서웠다. 윤명원은 관할을 움직여 도윤을 강상죄로 고발했다. 종갓집의 권위와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명분 아래 도윤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옥에 갇히고 말았다. 명원은 옥사 앞에 서서 승리감에 도취된 비웃음을 흘렸다. 위기의 순간 최무겸 장군이 가져온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도윤의 무죄가 증명됨과 동시에 그의 면천장과 석방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도윤은 자유를 얻었으나 나라를 위해 군영에서 복무하기로 약조하며 서연의 곁을 잠시 떠나게 되었다. 서연의 복수는 이제 가문을 넘어 역사의 흐름 속에 장엄하게 녹아들었다.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11째 단원. 장군의 눈. 도윤은 거대한 병영의 문을 통과하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신부는 면천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그를 맞이하는 병사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선 칼날처럼 매서웠다.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수많은 눈동자 사이로 도윤은 묵묵히 자신의 첫 발을 내디뎠다. 최무겸 장군은 도윤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이를 가늠하듯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곳에 귀한 손님은 없다. 오직 나라를 지키는 창검만이 존재할 뿐이다. 무겸의 명령에 따라 도유는 화려한 과거를 뒤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병졸들과 똑같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기로 했다. 도유는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군말 없이 땀을 흘렸다. 부서진 수레를 고치고 무거운 가마니를 옮기는 그의 정직한 노동에 병사들의 차가웠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도윤의 진심이 병영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최무겸 장군은 서연이 그동안 모아온 방대한 첩보와 물자 정보를 도윤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나라의 지부이자 희망이 담긴 거대한 지도였다. 도윤은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로 꿰어 장군이 가장 효율적으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정교한 전략의 기틀을 다시 세웠다. 신뢰를 얻은 도윤은 장군의 명을 받아 각지의 의병과 승병 그리고 건장한 장정들을 은밀히 찾아 나섰다. 어둠을 틈타 만난 이들은 도윤의 진정성 있는 설득에 마음을 열고 나라를 위한 은밀한 약조를 맺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반격의 파도가 소리 없이 차오르고 있었다. 최무겸 장군은 서연과 도윤이 만들어낸 놀라운 시너지를 보며 확신을 얻었다. 장군은 이제 서연이 밖에서 닦아놓은 길을 군 내부에서 이어받아 완성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의 영민한 두뇌가 장군의 강력한 무력과 만나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세워진 것이다. 궁궐의 정전에서는 양병설을 두고 격렬한 설전이 오갔다. 윤명원을 필두로 한 영모파들은 국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왕권을 위협하는 음모로 몰아세웠다. 신하들의 고함이 천장을 울렸고 왕의 고뇌는 깊어지는 그림자만큼이나 짙게 깔렸다. 윤명원은 서연이 군에 보낸 막대한 물자들을 반역의 결정적 증거라며 왕 앞에 들이밀었다. 이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군대를 사사로이 길러 도성을 치려는 속셈입니다. 명원의 비열한 목소리가 조정에 울려 퍼지자 서연의 공로는 순식간에 영모의 혐의로 둔갑했다. 파국으로 치닫는 조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임금은 뼈를 깎는 결단을 내렸다. 영의정 아주를 바직하노라. 왕의 서슬퍼런 명령에 평생을 나라에 헌신한 아주 영의정은 묵묵히 관을 벗어 내려놓았다. 명원 일파의 미소 뒤로 나라의 기둥이 꺾이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파직된 그날 밤 영의정은 아무도 모르게 임금의 침소로 불려갔다. 낮에 엄격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오랜 벗처럼 마주 앉았다. 이것은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으며 적들을 방심시키기 위한 왕과 충신의 눈물겨운 책략이었다. 임금은 영의정에게 은밀히 군사들을 정비하고 내실을 다질 것을 부탁했다. 이에 영의정은 서연이라는 여인이 흘린 땀방울과 그녀가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전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나라의 보급은 이미 끊겼을 것입니다. 서연의 중심을 전해들은 왕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다. 관복을 벗은 영의정은 화려한 영의정의 삶 대신 흰 도포와 갓을 쓴 선비의 모습으로 왕 앞에 섰다. 그는 스스로 암행어사가 되어 서연을 돕고 부패한 세력을 뿌리 뽑겠노라 정했다. 왕의 수락과 함께 마패를 손에 쥔 영의정의 눈은 장군보다 더 날카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12째 단원. 무너뜨릴 수 있으나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고우럭 위 흰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한 사내가 발을 들이고 있었다. 정적 속에 가려진 그의 뒷모습에서는 숨길 수 없는 위험이 흘러나왔고 품속에 감춰진 암행어사의 마패는 진실의 심판을 기다리며 차갑게 빛났다. 아주 영의정은 이제야 비로소 이 땅의 묵은 죄를 대면할 준비가 되었다. 종갓집 문중마당에는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한때 가문의 주인이었던 윤명원과 박씨 부인은
꼿꼿한 자세로 오만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연과 그녀를 지키는 도윤이 서 있었다. 명원은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여전히 자신의 권세를 과시했다. 서연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억울함과 버려진 고통을 한자 한자 증언하는 그녀의 말 앞에 암행어사 아주는 준엄한 표정으로 서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 뒤에 서 있던 의원과 마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명원의 겁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16년 전 종갓집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악행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겹겹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에 비로소 커다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명원은 끝까지 거짓이다 라고 외치며 발뺌했으나 그 곁에 앉은 박씨 부인은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명원의 일그러진 얼굴과 박씨 부인의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의 탐욕이 빚어낸 어둠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이 가문의 명예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보라. 아주 영의정이 마패를 높이 들어 올리자 말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청동빛이 문중 사람들의 눈을 찔렀다. 멸문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자 오만했던 문중 어른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다. 명원은 그제야 자신의 몰락을 직감했다. 달빛이 부서지는 밤, 서연과 아주는 단둘이 마주 앉았다. 서연은 소매 안에서 그동안 비장의 무기로 간직해온 물증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명원이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아주는 그녀의 집념과 인내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부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파멸은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복수가 아닙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자신의 결단을 전했다.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지우려 했던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보게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멸문과 죽음만은 막아주십시오. 대신 그 조건으로 제 딸 하연을 대신 받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암행어사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가문의 멸문을 면하는 대신 16년간 빼앗았던 딸 하연을 어미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라. 판결은 명원과 박씨 부인에게는 알 수 없는 옅은 미소를 남겼고 멸문을 막은 문중 사람들에게는 환호를 남겼다. 이들은 바닥에 엎드려 자비에 대한 감사를 연거푸 표했다. 16세가 된 하연이 끌려 나오듯 마당에 섰을 때 박씨 부인은 아이를 벌레 보듯 싸늘하게 바라보며 독서를 내뱉었다. 천한 어미를 닮아 미천한 핏줄이로구나. 역시 계집도 남겨두면 쓸모가 있어. 하연은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몸을 떨었지만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한 여인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고개를 들었다. 하연아, 서연은 비명을 지르듯 딸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16년의 세월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로의 재혼을 느낀 모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열했고 그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한을 씻어내렸다. 쫓겨나듯 나오면서 꼭 데리러 올 것이라 핏덩이를 안고 맹세한 뒤 뒤도 한번 안 돌아봤던 그 약조를 끝내 지키는 순간이었다. 달빛 아래 정화수 한 그릇을 놓고 서연과 도윤은 백년 가약을 맺어졌다. 곧 닥쳐올 전운으로부터 나라의 위태로움을 지키기 위해 이들 곁을 떠나야 하는 도윤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고 서연은 이제 돌아온 딸을 지키겠노라 다짐하며 그를 배웅했다. 그들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저들에게 세 식구가 얼마나 당당하게 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서윤의 진짜 복수이고 끝이 아니고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뿐이었다.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13째 단원. 사람을 키우는 시간. 평화롭던 고을의 지평선 너머로 검은 연기가 파도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외구의 서슬퍼런 갈날이 조선의 보드라운 흙을 짓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명과 화염이 공기를 뒤덮었고 정겨웠던 길목마다 피할 수 없는 전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름답던 강산은 순식간에 뜨거운 불길에 휩싸여 비통한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누군가는 등불을 밝혀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유는 무너지는 가옥 사이를 누비며 의로운 장수 최무경을 만났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무거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유는 최무겸의 어깨를 짚으며 이 짙은 어둠을 뚫고 끝까지 함께 남아 강산을 지킬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나지막하지만 단단하게 속삭였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의병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농기구를 든 농민부터 활을 든 포수까지 그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슴에 품고 도윤의 앞에 섰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겠다는 살아있는 의지들이 모여 만든 거대한 물줄기였습니다. 전쟁터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쏟아지는 화살비 속에서 물자는 바닥을 보였고 상처 입은 이들의 신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유는 피 묻은 붕대를 감으며 쓰러진 병사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화약 냄새와 흙먼지 속에서 그는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그 나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숭고한 용기를 보았습니다. 한편 서연은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서 홀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일궈온 재산을 정리하며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던 장부들을 하나둘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내는 붉은 빛은 서연의 고요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과거의 매듭을 과감히 끊어내고 다가올 전란의 파도를 맞이하려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서연은 목향원의 기생들과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남은 쌀과 은전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각자의 목숨을 보전하라. 사람이 살아야 미래도 있는 법이다. 서연의 따뜻하면서도 엄중한 당부에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선 생명을 향한 거룩한 연대였습니다. 서연은 어느덧 훌쩍 자란 딸 하연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밖에서는 전란의 소문이 흉흉하게 떠돌았지만 하연을 바라보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연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다. 사람을 얻는 자가 결국 천하를 얻는 법이야. 하연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맑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서연은 홀로 등불 아래서 붓을 들었습니다. 사선을 넘나들고 있을 도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난이 끝나면 다시 보자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살아 돌아오라는 간절한 약속과 재회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찰을 품에 소중히 갈무리하며 먼 곳을 향해 무사 안녕을 기도했습니다. 서연과 하연은 승병들이 구국을 위해 준비 중인 깊은 산속 절로 몸을 숨겼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며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의지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자욱한 산사이는 연불소리 대신 무기를 점검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란을 견뎌낼 최후의 요새이자 희망의 근거지였습니다. 절의 주지 스님인 해안은 하연의 영민함을 알아보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해안은 하연에게 경전 대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눈을 보고 그 안에 두려움을 읽거라. 마음을 얻는 법을 알면
날선 칼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 하연은 스님이 가르침 아래 매일 조금씩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하연은 절에 머무는 승병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젊은 승병들을 설득하여 용기를 북돋웠고 서연을 도와 군량미를 나누며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강인함과 스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하연의 모습은 전쟁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습니다. 전령을 통해 마침내 도윤의 승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산사 너머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힘겨운 시간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을 소중히 키워내는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연의 단단해진 어깨 위로 서연은 마침내 평화라는 이름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14째 단원. 돈보다 무서운 것. 전쟁의 불길이 잦아든 조선의 산하는 깊은 상흔을 입은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허가 된 성벽 아래에서 서연과 도윤은 마침내 다시 마주 섰습니다. 검게 그을린 땅 위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동자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결연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느덧 훌쩍 자란 18살의 딸 하연의 손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하연아, 이제부터는 멀리 가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법이란다. 서연은 단순히 재물을 모으는 장사가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거대한 계획을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도윤은 전란 중 군 병참 요직을 맡아 물류와 수송의 흐름을 꿰뚫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들고 어디로 물길이 흐르고 어디로 산길이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전쟁인이 남긴 파괴의 흔적은 그에게 오히려 조선 전체를 하나로 잇는 새로운 유통의 길을 설계할 수 있는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서연과 하연의 장사는 화려한 비단이나 진귀한 보석 대신 신뢰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장터에서 만난 노인 상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약속을 건넸습니다. 이익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연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한 무게와 바른 가격으로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하연은 어머니의 든든한 조력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활동하기 편한 옷차림으로 전국의 거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하연은 마을 어귀에서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읽어내는 법을 체득해 나갔습니다. 서연의 진심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과거 전란 중에 서연이 나누어준 쌀로 목숨을 구했던 하인들이 하나 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마님, 저희가 돕겠습니다. 충직했던 옛 하인 만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 앞에 엎드렸습니다. 서연이 베풀었던 작은 신의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명성은 서연의 상단을 순식간에 키워놓았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밤늦도록 마주 앉아 늘어나는 물동량과 전국에 뻗친 거점들을 점검했습니다. 돈이 흐르는 길목마다 서연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녀의 상단은 단순한 장사꾼 모임을 넘어 나라의 동맥을 잇는 거대한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서연이 비상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를 쫓아냈던 윤명원 일가는 비참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윤명원은 관직에서 쫓겨나 유백길에 올랐고 가문의 영광이었던 종갓집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떠나고 텅 빈 마당에는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마른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의 전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능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며 남은 재산마저 탕진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와 그의 딸 하연에게 손을 벌리고 기회를 봐서 재산을 빼앗을 궁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아간 길목에는 돈보다 무서운 채권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물길과 산길이 만나는 핵심 요충지마다 거점을 마련하여 전국의 물류망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대장 최무경을 만나 전란 후의 치안과 물자 수송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무경은 서연의 치밀한 전략에 감탄하며 그녀의 상단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도윤 또한 복귀한 조정의 영의정 아주를 만나 서연의 계획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했습니다. 영의정은 도윤의 통찰력과 서연의 실행력을 높이 평가하며 조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서연의 상단은 민간의 신뢰와 조정의 권위까지 등에 업은 조선 제1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황금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거점 총책으로 성장하여 당당하게 보고를 마친 하연을 바라보며 서연은 대견함의 미소 지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신의의 힘으로 서연은 자신을 버렸던 세상을 향해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복수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 15째 단원. 머리를 숙이는 이유.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종갓집의 차가운 방안. 박씨 부인과 그녀의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이미 산산조각 났지만 그들의 가슴속 웅크린 탐욕은 오히려 도끼 어린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서연, 그년에게 문중 땅을 팔아넘기죠. 문서를 위조해서라도 그 돈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들의 비열한 속삭임에 박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중의 인장을 흉내내어 정교한 사문서를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옆에서 초조하게 망을 보며 아들의 손길을 독촉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뿌리를 파는 행위였으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눈앞의 황금빛 환상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지는 먹물은 마치 가문의 마지막 명예를 더럽히는 검은 피처럼 서류 위를 적셔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박씨 부인이 내민 서류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위조된 흔적이 그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서연은 모르는 척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땅을 제게 넘기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서연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박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서연은 이미 이 탐욕의 늪 끝에 어떤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묵직한 계약금을 전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돈을 받아들고 눈은 광기에 가까운 열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다만 문중의 모든 어른이 한자리에 모여 이 계약을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서연의 단호한 요구에 잠시 당황했으나 품 안의 돈 무게에 이성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 발로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길임을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서연에게 받은 계약금을 들고 문중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향기로운 재물로 명원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려 했습니다. 이 돈이면 기울어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습니다. 한두 명이면 모를까 매수를 시도했던 자들 일부가 이 위험한 사기 행각을 문중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든든한 조력자 도윤과 함께 해당 부지를 답사했습니다. 서연은 그 땅이 단순한 선산이 아니라 미래의 물류를 잇는 거대한 요충지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곳에 거점을 세운다는 소문을 내세요. 쥐들이 스스로 구멍에서 기어나오게 만들 겁니다. 서연의 결연한 의지는
도윤의 신뢰 어린 눈빛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거침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문중 대청마루에서 사문서 위조의 진실이 서리빨처럼 드러났습니다. 서연이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 앞에 문중 사람들은 망연자실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위조와 뇌물수수라는 지옥스러운 사실은 문중 어른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졌고 가문은 파문이라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리는 한 가문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침묵의 위엄을 지켰습니다. 격분한 문중 사람들은 박씨 부인과 아들을 마당으로 끌어내어 무릎을 꿇렸습니다. 가문의 성스러운 이름을 더럽힌 죄는 산보다 무거웠습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두 사람은 이제 흙바닥 위에서 비참하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추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칼날보다 날카로운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으며 그녀가 견뎌온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멸문지화의 공포에 떨고 있는 문중원로들에게 파멸 대신 예기치 못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의 땅을 정당한 값에 사겠습니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없던 것으로 치고 제 값을 다시 치르겠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자비로운 용서였습니다. 문중 사람들은 모두 결국 서연 앞에 깊숙이 머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한때 문중의 며느리였던 분께 이런 일이 벌어져 부끄럽습니다. 하연은 여전히 문중의 아이입니다. 잘 키워주어 고맙습니다. 이 일은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과 조아림은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나 비록 버림받고 죽임의 위협을 받고 사기까지 당했지만 모든 것을 용서한 자비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연은 도윤과 함께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찰나의 일이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은 평생이 걸리더군요. 서연의 말에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증명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일구어낸 평화로운 세상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날 밤 서연과 하연은 도윤이 정성껏 준비한 정갈한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연아, 진정한 복수는 타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란다. 서연의 나지막한 가르침 속에서 세 사람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죽다 쫓겨난 며느리의 진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남을 해하는 복수는 짧고 허무한 복수입니다. 나를 키우는 복수는 길고 힘들지만 진짜 복수입니다. 비로소 어른동화였습니다.